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1명으로 3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11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이 커다란 컨테이너 형태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작업장 온풍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와 감염 확산을 키웠습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 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부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부에게도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머리를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행위 등의 고의성이 인정돼서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동해 민통선을 통해서 월남한 북한 남성이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는데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했지만 배수로 차단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1923년 간토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한 플라스틱 공장에선 모두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수치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데 지금 600명 넘은 게 38일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전날보다 164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에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9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은 서울이 247명, 경기가 147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만 415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92명이나 됩니다. 비수도권도 175명인데 충남 74명, 부산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38명으로 4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3명 추가돼 169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보다 해이해진 방역의식이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조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설 연휴 가족 모임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공장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 직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4차 대유행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크게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계속 늘어서 지금까지 1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내부가 대형 컨테이너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사무실 온풍기와 탈의실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만 벌써 120명,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만 6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벌써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집단 감염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공장 환경검체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생산 설비인 조립대 선반 손잡이와 작업장 온풍기, 탈의실 소파와 자판기 등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일하고 쉬는 장소 모두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의 말을 빌리자면 공장이 하나의 커다란 컨테이너 같았다고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공동 식사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두 번째는 작업장이 대형 컨테이너 방식으로 인해서 밀집과 밀초이라는 3mm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작업장이라고. 또 일부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사실이 확인돼 공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 600여 명 검사 결과는 이제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직원들을 통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와 대구 등지에서 직원과 접촉한 가족들이 확진되는 등 가족과 지인 확진자만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통한 지역 연쇄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주지가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 선별진료소엔 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처럼 공장을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긴급 방역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어제부터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길이 얼어붙어서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서 있었던 겁니다. 좀 길도 그렇고 김민성 기자도 좀 눈 많이 맞았는데 눈이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나 보군요. 예, 한 5분,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눈이 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얼굴로 눈발이 계속 때려서 눈을 좀 뜨고 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날씨가 이런데요. 지금 또 다시 맑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씨가 눈이 그쳤다가 많이 내렸다가 계속해서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정읍은 어제부터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11시 기준 제가 있는 이곳 정읍에는 눈이 8.4cm 쌓였습니다. 이 밖에 순창군에 17.9cm, 김제 9.8cm 등 주로 전북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5에서 1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또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북 전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젯밤부터 장비 380대와 인력 440명을 제설 작업에 투입했고 비상 1단계를 가동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오전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고 여객선 5개 노선도 모두 통제 중입니다. 광주 전남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9시 기준 영암군 학산이 9cm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고 나주 8.8cm, 담양 8.1cm, 광주 북구, 과학기술원 7.3cm 등 주로 서쪽 지방에 눈이 몰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cm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도 최대 20cm, 해안가에는 최대 5cm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길에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남원분기점 인근에서 7.5톤 화물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3살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31.5km 지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1톤 화물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는데 그 뒤를 5톤 트럭과 사료 운반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중상자인 5톤 트럭 운전자 41살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눈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사찰은 직무 행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 자료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를 하더라도 시기는 선거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일단 어제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후속 논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였는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사찰 문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도청이나 미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건인 만큼 국정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여당의 문건 목록 공개 요구에는 정보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전제로 비공개로 보고할 의향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봐도 경악스러운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자료 공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근거도 없이 정치 공작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개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에게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MB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YTN에 출연해 하늘에 맹세했고 사찰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안이 선거용 이슈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이명박 정부 당시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60여 년간의 국정원 불법 사찰 흑역사를 모두 정리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모두 공감대를 이뤘고요. 민주당은 어차피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선 국정원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본 뒤 자료 제출과 특별법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해서 사법부 장악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엔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현직 법관들을 시켜 여야 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로비한 의혹 등 모두 4가지 혐의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대법원장에게 오늘 직접 국회에 나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례대로 김 대법원장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신 출석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올려 표결까지 거쳤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일반 직원까지도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박 전 대변인은 어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이유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를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본질을 흐린 책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동해 민통선을 통해서 월남한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의 수영 장비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에서 발견했고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계작전과 경계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중에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고 여전히 그 상태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데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로 거세진 아동학대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도 시작됐는데 새로운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 10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 있던 두 부부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바꿔서 적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이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아이가 숨진 2월 8일까지 20여 차례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욕조에 수시로 담갔다 뺀 학대 행위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뒤인 낮 1시 피의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신청한 어린이집 원장, 교육교사와 홀트 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살인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과 양부모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오전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최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SKC와 SK텔레시스, 또 SK네트워크스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0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SKC와 SK네트워크스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사 임직원들을 여러 번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로 직접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들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회장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권을 손실 처리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또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냈던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워크스 대표를 맡았습니다.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최신원 회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가운데 신규 택지 25만 호의 후보지를 올해 2분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앞으로 2사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까지 개정을 추진해서 6월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사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신규 택지의 총 면적이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의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사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혜택과 지원 시스템을 갖춰 실효성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사 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으로 18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신규 택지의 면적 총합이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이 화제가 되고 있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자금 조달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를 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꼽힙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 국내보다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투자 자금을 대거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IPO 건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쿠팡이 이번 상장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조달 자금은 10억 달러로 우리 돈 1조 1천억 원. 쿠팡의 대규모 실탄 확보 목적은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로 분석됩니다. 로켓 배송 확대를 위한 물류센터와 물류관리 시스템인 풀필먼트 확충이 주요 자금 사용자로 꼽힙니다. 결국 물류와 노동력 등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장악력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쿠팡의 위협에 맞서 경쟁업체들의 자금 조달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선 티몬이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몬도 조달된 자금을 통해 인프라 확충과 공격적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1번가도 쿠팡 상장을 계기로 상장 추진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좀 상장을 좀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동기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쇼핑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네이버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투자 실탄 확보를 예고하며 올 상반기에만 1조 원 넘는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의 자금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간토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6월 발표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경찰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지난 1923년 간토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인 자경단이 제일 조선인을 살해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건 학살 여부가 아니라 조선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폭 출신을 낀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불법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 관련 YTN의 단독 보도,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스크 가짜 시험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경찰은 업체와 식약처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마스크 공장. 현직 경찰관 A씨와 법원 공무원 B씨,
조폭 출신 송모 씨가 판매책으로 일한 곳입니다. 수량을 말해주면은 내가 돈을 보고 내가 청차를 끌고 와서 내가 파악을 연락했어. 정말 알지? 어떤 데는 800원에 파는 데도 있고 800원에서 1000원 사이인데 그 같은 나온 걸 다 입찰도더만. 뒷거래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현금만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지가 나오는 물건은 초등학생 물건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피 붙이는 거 그러니까 현금으로 좀 빼주시고. 그러다 마스크 대란 사태가 진정될 즈음 정품 마스크를 팔기 위해 식약처 허가를 받습니다. 저는 새로 손님들에서 스테이크 기사를 허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해왔고. 그런데 식약처에 제출된 시험 성적서는 위조 서류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안감 원료 무게 등 실체 제품 측정치와 다른 수치를 기재한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도 속았다면서 성적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업체 측과 허가권을 가진 식약처 관계자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 서류가 완벽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또 확인 한번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 뭐가 지나가라고 부탁합니까? 식약처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해당 마스크는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배우 조병규 씨가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게시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병규 씨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물차 10대 가운데 3대가량이 후부 안전판을 불법으로 높여 설치해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미 충돌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후부 안전판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3대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후부 안전판 높이는 550mm 이내로 설치해야 하지만 불법 설치 화물차들은 최저 570에서 최고 750mm까지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한 20대 운전자가 차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이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부서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부서진 파편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50대 남성의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해남군 옥천면의 폐주유소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터에 쌓여있던 목재 더미 3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곳곳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독림동 4층 상가 건물 3층에서 난 불입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부 13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미용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일본이 신고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그날이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참여를 하면은 참 깊은 듯이 생각을 하면 기자면서 발길로 참여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쓰는 거야.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그거다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네, 이 같은 첫 증언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진실된 참여와 사과라는 할머니들의 바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는 석좌 교수입니다. 정작 1993년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는 눈을 감고 있는데요. 돈으로 친일을 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분에 찬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사실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씀 안 드리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언급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국제법적으로 판단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데 재판을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의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따가운 국제사회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일본이지만 중립지대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게 일본의 마지막 해법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경우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나아가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묶어서 다뤄보자 이렇게 역제안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미 학계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제자였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 마크 피터슨 미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도 F학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예로 인용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 사례를 보면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27,000엔 가까이 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중장 연봉의 4배가 넘을 정도인 만큼 위안부도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게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인데요. 네, 문 할머니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이 버마의 2차 세계대전 당시 물가 상승률 보시는 것처럼 도쿄보다 1200배 정도는 비쌌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형편없었겠죠. 그나마 현금이 아닌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군표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계좌를 보면 저금 대부분은 일본 패전이 확실시되는 1945년 4월, 전쟁이 8월에 끝났으니까 4월 이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휴지 조각될 군표, 군인들이 위안부를 상대로 마구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논문의 철회를 넘어서 램지어 교수의 징계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한인 단체들의 사임 요구에 이어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하버드대 측에 징계 청원 요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사실상 거절을 의미하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12일째를 맞았습니다. 미얀마 공무원들이 군부의 업무 복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구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추가로 기소됐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쿠데타에 대한 저항이 매우 거센데요. 지금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요. 공무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국영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쿠데타 초기에 진료 거부에 들어간 뒤로 국영은행 직원과 교사, 각 부처 공무원들도 속속 쿠데타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영철도사 소속 직원 99%가 파업을 벌이고 민간 항공청의 관제사와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1988년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활동가 민코 나잉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 특히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서는 산업부 산하기관과 전력부, 교통부, 농식품부 공무원 500여 명이 거리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의 국영 미얀마 경제은행의 한 지점은 직원 30명이 시위에 합류해 나머지 인력으로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영철도 차량기지 관계자는 기지 직원 245명이 모두 시위에 참여하면서 양곤 지역 순환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박이 크지만 직원들은 군사정권과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얀마 군부가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고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파면 조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별다른 효과가 없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했거나 체포를 하려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지만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군부 독재 체제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공무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ဒီနေ့ဒီချိန်ကဒါမှမလုပ်လို့ရှိရင်ကျွန်တော်တို့နိုင်ငံအမောအတိဖုံးသွားနိုင်တဲ့အတွက်ကျွန်တော်တို့ဒီကိစ္စကိုဝိုင်းဝန်းပူးပေါင်းဆောင်ရွက်ခြင်းဖြစ်ပါတယ်ကျွန်တော်တို့ ਨੇ ဝိုင်းပူးပေါင်းပေးကြပါလို့ကျွန်တော်တို့ဝန်ထမ်းအားလုံးကိုမေတ္တာရပ်ခံလိုပါတယ် 제2도시 만달레이의 농촌개발부 지사의 한 직원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파업 중이라며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공무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단체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영웅을 지원한다는 이름의 단체는 공무원 100여 명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관사나 기숙소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지원단체 회원은 만달레이에서는 한 호텔 전체가 쫓겨난 공무원들의 숙소로 제공됐고 자기 집의 한쪽을 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얀마 군사 정권이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 기소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자, 그런데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네, 추가적인 혐의입니까? 기소는 변호인 역할을 맡은 킨 마웅 조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혐의는 자연재해 관리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징역 3년형이 가능해서 앞서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사용했다는 수출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까지 고려한다면 징역 6년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도 갑작스러운 화상신문이 이루어진 뒤에야 이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수도 네피도의 자택에 가택 연금된 이후 누구도 수치 고문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범죄 혐의만 추가됨에 따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수치 고문이 설립한 자선재단의 돈 세탁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서 또 다른 기소 가능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미국 정부도 수치 고문 추가 기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추가 기소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을 추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부를 향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 지도자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한 권력 장악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657명이 확진된 뒤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누적 84,9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9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만 4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14명이 감염됐는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산업단지로 공장이 수십 개 몰려있는 곳이라 더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공장 가동은 중단된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철제 건물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면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숙사는 제 뒤로 보이는 공장 내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집단 감염 판정을 받은 직원 모두 기숙사 안에서 병상 배정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남양주시는 이후 공장 직원 170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직원 전원 검사를 받았고 오늘 11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수만 114명인데요. 내국인 9명을 제외한 105명 모두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공장 내부 3층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연휴 주말이었는데요. 설 명절 기간 이들은 기숙사를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산세가 커질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역사회로 이 감염이 퍼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남양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 보이실 겁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 역학조사관들을 공장 내부로 보내서 공장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관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같이 병행할 방침입니다. 공장 앞에다가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은 진관산업단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조 공장 5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50여 개 직원 1,200여 명이 전원 검사 대상자며 검사 결과 추이에 따라 산업단지 전면 폐쇄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진건읍 공장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600명을 넘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이해진 방역의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3월과 4월에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고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이 참여 방역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행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예고했지만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면 새로운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동해 민통선을 통해서 월남한 북한 남성과 관련해서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온 뒤 군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 안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겨울이라 조금 의아한데요. 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활용한 해상 귀순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통해 월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상륙해 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북한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복과 오리발이 해안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어제 새벽 4시 20분쯤 강원도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작전 병력을 투입해 3시간 만인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동해 최북단 민통선 검문소인 제진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최전방 철책에서 5km 안팎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이 바다를 통해 월남한 건 어제 이미 확인이 됐는데 의문점은 과연 어떻게 이 겨울바다에서 저체온증을 견뎌냈느냐였습니다. 해당 잠수복은 목까지 딱 붙는 이 웨스트형 잠수복이 아니라 겉에 걸쳐서 물을 막는 고무와 비슷한 재질의 머구리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지만 한겨울에 차가운 바다를 통해 월남하는 건 일반인의 체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 머구리 형태의 잠수복은 잠수에만 적합하지 수영에 적합한 형태가 아닌데다 추위를 제대로 막아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군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계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남성이 해안가 도로를 몇 킬로미터 이동한 대목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합참 전비 태세 검열실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계작전과 이 경계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에 군 잠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배수로 차단 시설도 미흡했던 사실 역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철책 하단에 이 배수로를 차단하는 시설물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며 왜 훼손됐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걸어온 이 남성은 어제 새벽 4시 20분쯤 버젓이 이 북에서 남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서 수킬로미터를 이동하다가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실 이 제진 검문소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북쪽 도로는 이 민간인의 도보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민간인의 이동이 금지된 지역을 이제 거쳐갔는데도 발견이 안 됐다 이런 얘기시고, 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대도 육군 22사단입니다. 앞서도 경계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반복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은 이 월책 귀순과 2012년 10월 이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에 문을 두드려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한 군부대입니다. 특히 월책 귀순 이후에 군 당국은 작전에 따라 북한 남성을 검거한 것이라면서 해당 부대 관계자를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군은 매뉴얼에 따라 이 미상의 인원이 포착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장비에 몇 차례 이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합참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고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인사를 두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청와대 내부로 번진 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그때마다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상태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신 수석이 사의를 접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이후에도 모든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며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차를 민정수석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의 표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의견에 힘을 실었다는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민정수석실 내 일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인사 이전에 있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불러왔던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청와대 내부로 번지면서 당혹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1년여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종적을 감췄던 리설주 여사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김 위원장과의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공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9번째 생일, 광명성절을 경축하는 공연입니다.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서울 명절 기념 공연에 참석한 이후 1년여 만에 등장입니다. 그간 행적이 공개되지 않아 출산설, 임신설, 김 위원장과의 불화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보당국은 리 여사가 코로나 사태를 의식해 어린 자녀들과 함께 피신해 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리 여사는 다소 창백해 보이긴 했지만 김 위원장과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공연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설주 여사의 행동 반경을 완전히 제약했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북한의 평양을 사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코로나19로부터 평양은 안전하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행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한층 강력해진 금연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습니다. 집권 이후 매년 거르지 않던 광명성절 참배를 올해도 이어간 겁니다. 리설주 여사는 대동하지 않은 가운데 최룡해, 조용원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 수십 명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참석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투자 열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추가 상승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폭락 사태를 거울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70%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더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추가 상승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급등락 때와 질적으로 다른 장세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개인이 쌍끌이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앞으로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We're all obviously seeing a new wave of adoption, and it's great to see some of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finally recommend something that they call the scam.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17년에도 급등한 뒤 곧바로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 없는 거품과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기극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There's also no question about Bitcoin's volatility over time. My own recommendation to the individual investor that's investing a retirement account or something very serious is don't do it.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 레드의 우리말 대체어로 코로나 분노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새말 모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짜증이나 분노를 일컫는 코로나 레드의 우리말 대체어로 코로나 분노를 선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이나 좌절감을 일컫는 코로나 블랙의 대체어로는 코로나 절망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 디지털 디톡스 대체어는 디지털 거리두기로 정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현재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 특히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더 심합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완전히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현재 호남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순창에는 18.6cm, 고량에 11.6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호남 지역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남 서해안으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해안가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물어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강풍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는 물론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수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